하리야, 진정해. 엄마도 우리 딸 고생시키고 싶지 않아. 하지만 이노베이트과의 계약이 걸린 문제란 말이야. 이번 일만 잘 해결되면 우리 회사도 살 수 있어. 그럼 혜은이를 보내. 걔는 멍청하고 볼품없으니까. 그 절름발이 대표도 신경 안 쓸 거 아니야. 시나리의 아기에 참말이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다. 그들의 대화 중심에 선 사람은 정작 방구석에서 말없이 시든 난초에 물을 주고 있던 신하은이었다. 그녀는 이 집안의 유령 같은 존재였다. 아름답고 이기적인 언니 하리와 교활한 의붓어머니, 그리고 무능력한 아버지 사이에서 그녀는 언제나 배경의 일부였다. 누구도 그녀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는 듯했다. 마치 그녀는 이 집에 살지 않는 유령인 것처럼 말이다. 그녀의 손에 들린 물뿌리개는 아주 오래된 것이었고 그 속의 물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먼 곳을 응시하는 듯했지만 그 안에는 묘한 체념과 작은 희망이 뒤섞여 있었다. 모든 시선이 혜은에게로 향했다. 김 여사의 눈빛이 교활하게 빛났다. 그녀의 눈동자는 마치 먹잇감을 발견한 사냥꾼처럼 번뜩였다. 하윤아, 달콤하게 딸을 부르던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고 차갑고 날카로운 음성이 혜은을 찔렀다. 네가 언니 대신 권희준 대표와 결혼해야겠다. 이건 네가 우리 가족을 위해 해야 할 의무야. 의무. 그 단어가 혜은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다. 저항은 무의미했다. 이 집에서 그녀의 의견은 한 번도 중요했던 적이 없었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은 체념처럼 보였지만 실은 이 지긋지긋한 집을 떠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일지도 모른다는 작은 희망이 섞인 조용한 인내의 시작이었다. 그녀는 난초 잎사귀에 맺힌 물방울을 손가락으로 쓰다듬었다. 이 작은 식물처럼 그녀 역시 언젠가 자신의 뿌리를 내리고 피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미한 바람이 그녀의 마음속에 피어났다. 결혼식 날은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조용하고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하리의 몸에 맞춰 제작된 값비싼 웨딩드레스는 혜은의 마른 몸에는 조금 컸다. 드레스는 그녀의 어깨에서 흘러내렸고 너무 긴 치맛자락은 바닥에 질질 끌렸다. 성대한 예식도, 하객들의 축복도 없었다. 그저 권희준의 거대한 저택에서 변호사와 몇몇 사용인만이 지켜보는 가운데 서류에 서명하는 것이 전부였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는 그녀의 희미한 그림자만이 길게 드리워져 있었다. 혜은은 처음으로 그녀의 남편이 될 남자를 마주했다. 권희준. 그는 최첨단 기술로 만들어진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사고의 흔적인 듯 관자놀이 근처에 희미한 흉터가 있었지만 그것조차 그의 조각 같은 외모를 훼손하지는 못했다. 그는 지독하게 잘생겼지만 그 얼굴은 어떤 감정도 담고 있지 않은 얼음 가면 같았다. 깊고 총명해 보이는 그의 눈은 지독한 권태와 불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혜은의 얼굴을 보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그녀의 어깨 너머 먼 곳을 향해 있었다. 마치 그녀가 그 자리에 없는 투명 인간인 것처럼 결혼 서약서에 서명하는 내내 방 안에는 침묵만이 흘렀다. 권희준의 서명은 날카롭고 단호했다. 혜은의 서명은 망설였지만 단정했다. 가족들은 그 자리에 오래 머물지 않았다. 김 여사는 거짓 눈물을 글썽이며 혜은을 끌어안고 귓가에 속삭였다. 이 결혼을 망칠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 네가 누군지 잊지 말고.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위협이 담겨 있었다. 하리는 한 번도 혜은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들은 마치 범죄 현장을 떠나는 사람들처럼 황급히 저택을 빠져나갔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멀어져 가는 것을 들으며 혜은은 거대하고 차가운 이 세계에 완전히 혼자 남겨졌다. 그녀는 마치 거대한 시면의 가장자리에 서 있는 작은 존재처럼 느껴졌다. 무표정한 얼굴의 중년 집사 박 여사가 그녀를 방으로 안내했다.
그녀의 방은 넓고 호화로웠지만 사람의 온기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신부의 방이라기보다는 잘 꾸며진 객실에 가까웠다. 회장님께서는 본인 동에서 지내실 겁니다. 위급한 상황이 아니면 절대 방해하지 마십시오. 박 집사의 목소리는 기계처럼 차가웠다. 그녀의 눈빛은 해운을 마치 귀찮은 손님처럼 대하고 있었다. 방에 홀로 남은 해운은 거대한 창가로 다가갔다. 창밖으로 보이는 정원은 넓었지만 어둡고 관리가 되지 않아 황량해 보였다. 이 아름다운 저택은 거대한 감옥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울지 않았다. 대신 불편한 드레스를 벗고 그녀를 위해 준비된 차가운 식사를 조용히 마쳤다. 음식은 고급스러웠지만 그녀에게는 아무런 맛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때 그녀의 눈에 창가에 놓인 작은 화분이 들어왔다. 오랫동안 잊혀 방치된 듯 화분 속의 작은 식물은 거의 말라 죽어가고 있었다. 잎사귀는 시들었고 줄기는 가늘고 약했다. 해운은 그 식물에게서 동질감을 느꼈다. 자신 역시 이 집안에서 죽어가고 있는 작은 식물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자신이 마시려던 물컵의 물을 조심스럽게 화분에 부어주었다. 차가운 물이 메마른 흙 속으로 스며드는 것을 보며 그녀는 작은 위안을 얻었다. 이 황량한 곳에서 베푼 작은 생명의 온기. 그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그것은 작은 희망의 씨앗이었고 그녀는 그 씨앗을 품에 안았다. 같은 시각 저택의 반대편 날개에 위치한 권희준의 서재. 그는 어둡고 최첨단 장비로 가득 찬 방에서 여러 개의 모니터 중 하나를 응시하고 있었다. 화면에는 방금 전 해운이 자신의 방에서 보인 모든 행동이 실시간으로 비치고 있었다. 그는 이미 정보망을 통해 신부 바꿔치기의 전말을 모두 알고 있었다. 신하리가 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예상했다. 누가 신부가 되든 상관없었다. 이 결혼은 이 사회의 잔소리를 잠재우기 위한 비즈니스에 불과했으니까. 사고 이후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는 귀찮은 의무감의 산물일 뿐. 그는 모니터 속의 여자를 관찰했다. 눈물, 분노, 혹은 방 안의 값비싼 물건들을 탐욕스럽게 훑어보는 모습을 예상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저 죽어가는 화분에 물을 주었다. 그 예상치 못한, 너무나도 소박한 행동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것은 예측 가능한 탐욕의 세계에서 발견된 단 하나의 변칙적인 데이터였다. 그의 얼어붙은 심장을 녹이지는 못했다. 하지만 그의 분석적인 두뇌 속에 아주 작고 미세한 호기심의 씨앗 하나를 심어 놓았다. 권희준은 무표정한 얼굴로 모니터를 껐다. 그의 마음속에 신하윤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파일이 조용히 생성되었다. 그 파일 속에는 미확인 데이터, 관찰 필요라는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미세한 변화의 조짐이 일고 있었다. 그는 휠체어를 움직여 어둠 속에 잠긴 서재를 둘러보았다. 이 거대한 성은 그의 고독을 그대로 반영하는 듯했다. 하지만 이제 그의 세계에 작은 변수가 등장했다. 권희준의 저택에서의 첫 며칠은 침묵의 연속이었다. 신하우는 거대한 성에 갇힌 유령처럼 지냈다. 주인인 권희준의 태도를 그대로 반영하듯 박 집사를 필두로 한 사형인들은 그녀를 정중하지만 차갑게 무시했다. 그들은 해운을 반갑지 않은, 곧 사라질 임시 거주자로 여기는 듯했다. 그녀의 존재는 그들에게 그저 공기처럼 투명했다. 식사는 언제나 텅 빈 식당에 홀로 차려졌고 그녀의 남편 권희준은 그야말로 유령 같은 존재였다. 가끔 저택의 반대편 날개에서 들려오는 그의 전동 휠체어의 희미한 소음만이 그가 실존하는 인물임을 알려줄 뿐이었다. 하지만 해운은 절망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만의 조용한 규칙을 만들었다. 그녀는 거대한 서재의 책들을 읽고 저택의 텅 빈 방들을 탐험했으며 결혼식 날 그녀가 구해준 작은 화분을 정성껏 돌보았다. 그녀의 손길이 닿자 죽어가던 식물은 기적처럼 작은 새싹을 돋아내기 시작했다. 그것은 마치 그녀 자신의 끈질긴 생명력을 상징하는 듯했다. 이 세상이 그녀를 외면하고 버려도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정원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 거대하고 아름다운 유리 온실을 발견했다. 오랫동안 버려져 유리는 먼지와 때로 뒤덮여 있었고 안에는 말라 죽은 식물들과 잡초들만이 가득했다. 황량하고 쓸쓸한 모습이 마치 자기 자신을 보는 것 같아 해우는 즉시 그곳의 마음을 빼앗겼다. 그녀는 이곳을 자신만의 공간으로 만들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박집색에 온실을 청소하고 사용해도 되는지 물었다. 박집사는 이 별난새 신부의 요청에 조금 놀랐지만 해가 될 것은 없다고 판단해 무심하게 허락했다. 그저 어리석은 신부의 한때 소일거리 정도로 여겼을 뿐이다. 그날부터 온실은 해운의 세계가 되었다. 그녀는 낡은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헌신적으로 일에 매달렸다. 유리창을 닦고 잡초를 뽑고 마른 흙을 갈아엎으며 죽은 식물들 사이에서 혹시나 살아남았을지 모를 뿌리를 조심스럽게 골라냈다. 그녀의 가족들이 멍청하다고 여겼던 그녀의 모습은 사실 깊고 끈기 있으며 지식이 풍부한 열정의 다른 이름이었다. 그녀의 손은 능숙하게 흙을 만졌고 그녀의 눈은 식물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 그녀의 몸은 고되었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하고 자유로웠다. 한편 권위주는 자신의 서재에서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서재 창문은 정원 전체와 멀리 떨어진 온실까지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처음에는 그저 무심코 시선을 던질 뿐이었다. 하지만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시선은 점점 더 오래 그곳에 머물렀다. 햇볕 아래에서 흙투성이가 된 채 일하는 여자의 모습. 이상하게도 그 모습은 그가 이 저택에서 본 그 어떤 화려한 모습보다도 더 생기 있어 보였다. 그는 흥미를 느꼈다. 그는 자신의 보안 시스템에 연결된 고성능 카메라를 이용해 그녀의 모습을 확대했다. 그녀는 전문가처럼 식물의 종류를 식별하고 가지를 치고 흙을 배합하고 있었다. 단순한 소일거리가 아니었다. 그가 보고받았던 어리석은 여자라는 정보와는 전혀 다른 유능한 전문가의 모습이었다. 또 하나의 변칙적인 데이터였다. 그의 분석적인 두뇌는 이 예측 불가능한 변수에 대해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창밖을 내다보는 횟수가 늘어났다. 그의 얼음 같던 일상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던 불신과 회의감에 작은 틈이 생겼다. 그는 그녀의 순수한 열정 속에서 자신이 잃어버렸던 무언가를 본 것 같았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어느 날 오후, 권위주는 지독한 환상통에 시달리고 있었다. 사고 이후 그를 괴롭히는 익숙하지만 언제나 끔찍한 고통이었다. 그는 신경질적으로 서재 문을 잠갔다. 그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고 손은 휠체어의 팔걸이를 꽉 쥐고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의 내면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와 같았다. 온실에서 약초를 돌보던 해우는 저택의 무거운 공기를 감지했다. 그녀는 자신보다 어리고 마음이 여린 젊은 하녀에게서 회장님이 아프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다. 하녀는 두려움에 떨며 말했다. 회장님께서 아프실 때면 아무도 가까이 못 가게 하세요. 평소에도 무서우신데. 그때는 해우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작은 연민이 그녀의 발걸음을 움직였다.
혜우는 자신이 직접 기른 캐모마일과 라벤더, 그리고 통증 완화에 좋다는 몇 가지 한국 토종 약초를 섞어 조심스럽게 차를 우려냈다. 그녀는 감히 직접 차를 가져갈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녀는 젊은 하녀에게 차를 건네며 서재문 앞에 조용히 놓아달라고 부탁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라는 작은 메모와 함께 그녀의 행동에는 어떤 계산도, 의도도 없었다. 그저 아픔을 나누고 싶다는 순수한 마음뿐이었다. 고통에 잠겨있던 이주는 처음에는 차를 치우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문틈으로 스며드는 향긋하고 부드러운 향기가 그의 신경을 자극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냥 두고 가라고 말했다. 그는 휠체어를 움직여 문으로 다가가 쟁반을 들고 찻잔을 입으로 가져갔다. 따뜻하고 은은한 차가 목을 타고 넘어갔다. 그것은 마법처럼 고통을 없애주지는 못했지만 날카롭게 곤두서 있던 신경을 부드럽게 감싸주며 통증의 가장자리를 무디게 만들었다. 어떤 의도나 요구도 없는 순수한 인간적인 보살핌. 사고 이후 처음으로 경험하는 낯선 온기였다. 그는 메모지에 적힌 단정하고 소박한 글씨를 내려다보았다. 그리고는 창밖, 이제 조금씩 생기와 질서를 되찾아가고 있는 온실을 바라보았다. 그날 밤, 그는 박 집사를 호출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새로운 지시가 담겨 있었다. 언슬, 그가 짧게 말했다. 전문가를 불러서 난방과 광해 시설을 완벽하게 복구하도록 해. 그리고 사모님께서 필요로 할 만한 원예 도구나 용품들, 최고급으로 전부 구비해 놓도록. 박 집사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회장님이 먼저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지시를 내리는 것은 그에게도 처음 있는 일이었다. 전화를 끄는 이주는 비어있는 찻잔을 바라보았다. 그는 처음으로 그녀를 그저 그 여자나 신부가 아닌 사모님이라고 불렀다. 아주 작고 거의 감지할 수 없는 변화. 얼음의 성에 마침내 첫 번째 온기에 빗줄기가 스며들고 있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몇 주가 흘렀다. 신하은의 세상은 저택 가장 깊숙한 곳에 유리 온실이 전부였다. 권희준이 주문해준 최첨단 설비와 그녀의 헌신적인 노력이 더해져 한때 죽음의 공간이었던 온실은 경이로운 속도로 생기를 되찾고 있었다. 희귀한 허브들이 향기를 뿜어내기 시작했고 수입된 품종의 장미들이 하나둘 꽃망구를 터뜨렸다. 이곳은 그들의 관계가 싹틀 수 있는 가능성을 품은 작지만 완벽한 낙원이었다. 그녀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죽어가던 생명들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과도 같은 일이 벌어졌다. 권희준의 관찰도 계속되었다. 그의 호기심은 날마다 자라나고 있었다. 그는 비서를 시켜 그녀의 뒷조사를 했다. 보고서는 그녀가 신 회장의 친딸이 아니며 집안에서 늘 그림자처럼 지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가 학창시절 생물학과 식물학에서 조용히 두각을 나타냈다는 그녀의 가족조차 전혀 몰랐던 사실도 담겨 있었다. 이것은 그녀의 능력이 진짜라는 그의 관찰을 뒷받침했다. 그는 이 숨겨진 깊이에 더욱 흥미를 느꼈다. 그녀는 마치 겹겹이 포장된 선물 상자 같았다. 포장을 벗길수록 예측 불가능한 아름다움이 드러났다. 그 평화는 불청객의 방문으로 깨졌다. 신하리와 김여사가 예고도 없이 들이닥쳤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한 모녀는 마치 이곳이 제 집인 양 거만하게 저택으로 들어섰다. 그들의 목적은 두 가지였다. 혜운이 얼마나 비참하게 지내는지 확인하는 것, 그리고 절름발이 CEO가 그녀를 어떻게 대하는지 염탐하여 미래에 더 많은 것을 요구할 빌미를 찾는 것. 그들은 자신의 우월함을 과시하며
저택의 구석구석을 훑고 다녔다. 그들은 온실에서 해운을 발견했다. 흑투성이 작업복 차림에 해운을 보자마자 하리는 경멸의 코웃음을 쳤다. 저 꼴 좀 봐. 하녀나 다름없잖아. 이게 어디 권희준 대표 사모님 모습이야. 집안 망신이다. 정말. 김 여사도 독이 든 꿀 같은 목소리로 거들었다. 어머, 해운아. 온종일 흙이나 만지고 있으니 얼마나 외롭겠니. 권 대표님이 잘 보살펴 주시지 않는 거니. 그들은 해운을 무시당하는 불쌍한 아내로 몰아가며 그녀의 반응을 떠보고 있었다. 해운은 그들의 미끼를 물지 않고 묵묵히 침묵을 지켰다. 그녀는 그들의 비난이 자신을 향한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불안과 탐욕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녀의 침묵은 그들을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다. 하리가 더욱 심한 모욕적인 말을 내뱉으려는 순간 조용한 전동 휠체어 소리가 들려왔다. 권희준이었다. 그의 등장은 즉시 방 안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는 개입할 생각이 없었다. 하지만 저택의 음성 감시 시스템을 통해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다. 자신의 아내를 향한 노골적인 무례함을. 그는 김 여사와 하리를 완전히 무시했다. 그의 차가운 시선은 해운에게 향했다. 골리 녀럽군. 그가 무미건조하게 말했다. 하리와 김 여사는 그가 해운을 질책하려는 것이라 생각하고 승리의 미소를 교환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네가 그렇지 뭐라는 조롱이 가득했다. 하지만 이준의 날카로운 시선은 곧바로 두 불청객에게 향했다. 내 아내는. 그의 목소리가 위험할 정도로 낮아졌다. 자신의 집에서 자신이 원하는 어떤 모습으로든 있을 수 있어. 하지만 그 가족이 주인을 비난할 만큼 교양이 없는 줄은 미처 몰랐군. 응접실의 온도는 빙점 이하로 떨어졌다. 김 여사와 하리는 그의 질책에 충격을 받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들은 그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존재에게 모욕을 당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준은 지갑에서 매끄러운 검은색 카드를 꺼냈다. 그는 해운에게 손짓했다. 그녀가 망설이다 그의 휠체어로 다가가자 그는 카드를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다. 비밀번호는 내 생일이야. 가서 새 옷을 사입어. 원한다면 새 온실을 사도 좋고 산을 사서 나무를 심어도 상관없어. 뭐든 해. 다만 이것만 기억해. 그는 하리를 노려보며 쏘아붙였다. 이 집의 안주인은 너야. 거지들이 내 스타일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하게 두지 마. 이것은 이 드라마의 클라이맥스였다. 거지들이라는 모욕은 정확히 그녀의 탐욕스러운 가족을 겨냥한 것이었다. 카드를 건네는 행위는 공개적인 선언이었다. 그것은 낭만적인 애정 표현이 아니었다. 전략적인 행동이었다. 그는 그녀를 자신의 소유로 주장하고 있었다. 그녀가 이제 자신의 보호 아래에 있으며 따라서 누구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경계선이었다. 하리의 얼굴이 질투와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 카드, 안주인이라는 칭호, 공개적인 보호, 모든 것이 원래 자신의 것이어야 했다. 김 여사는 완전히 실패한 계획에 격분한 딸을 끌고 허둥지둥 저택을 빠져나갔다. 그들은 패배자처럼 초라하게 도망쳤다. 해운은 텅 빈 응접실에 홀로 남겨졌다. 손에는 차갑고 묵직한 블랙카드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완전히 혼란스러웠다. 그녀가 이준을 바라보았지만 그의 얼굴은 이미 무관심한 가면으로 돌아가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없이 휠체어를 돌려 방을 나갔고 그녀에게는 대답보다 더 많은 질문만이 남았다. 그의 의도를 알 수 없었다. 이것이 친절일까? 아니면 그녀는 단지 그가 가족을 상대로 벌이는 힘겨루기에 졸에 불과한 것일까? 그녀는 손안의 카드를 내려다보았다. 선물이라기보다는 새롭고 더 무거운 황금 족쇄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동시에 난생 처음으로 작고 낯선 안도감을 느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가 그녀의 편에 서주었다. 그것은 마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발견한 한 줄기 빛과 같았다. 그녀의 마음속에 또 하나의 씨앗이 조용히 뿌리 내리고 있었다. 블랙카드 사건 이후 신하우는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그 카드를 쓰지 않았다. 카드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그녀의 혼란스러운 새 현실을 상징하듯 조용히 잠자고 있었다. 권희준의 서툰 총애는 계속되었다. 그는 여전히 그녀에게 말을 걸지 않았지만 그의 행동은 조용한 변화를 만들어냈다. 저택의 식단에는 혜운이 어린 시절 좋아했던 음식들이 오르기 시작했다. 거대한 서재의 한쪽에는 전 세계에서 공수한 희귀하고 값비싼 원예학 서적들이 가득 채워졌다. 박 집사를 포함한 사용인들은 이 변화를 눈치챘고 혜운을 향한 그들의 태도는 차가운 무관심에서 정중한 호기심으로 바뀌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마치 이 별난 신부가 과연 언제까지 버틸까라고 묻는 듯했다. 혜운은 감동받았지만 동시에 경계심을 늦출 수 없었다. 그녀는 권희준의 행동이 자신을 향한 진정한 관심인지 아니면 그저 새로운 게임의 시작인지 알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혜운은 서재의 구석진 곳에서 새로 들어온 식물도감을 보고 있었다. 그때 이준의 오랜 집안 친구이자 이노베이트 K의 임원 2명이 그를 방문했다가 돌아가고 있었다. 서재는 중앙홀과 연결되어 있었고 그들의 낮고 심각한 대화 소리가 혜운의 귀에 들려왔다. 오늘따라 회장님 상태가 더 안 좋아 보이시는군. 쉿. 여기서 그런 말 마시오. 벽에도 귀가 있어. 윤태석 그자가 배우라는 명백한 증거는 못 찾았지만 타이밍이 너무 절묘했지. 이노베이트 K가 제니스 코퍼레이션을 AI 입찰에서 거의 다 이겼을 때였으니 이준이도 알고 있겠지. 증명할 수 없을 뿐. 그래서 저렇게 얼음장처럼 변해버린 게야. 배신감이 쇠붙이보다 더 깊게 그를 벤 거지. 그들은 복도 저편으로 사라졌다. 혜운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사고, 윤태석, 제니스. 그 이름들과 배신의 암시는 그녀가 남편에 대해 알고 있던 세계의 새롭고 위험한 차원을 열어주었다. 그녀는 그의 냉정함이 단순한 성격이 아니라 깊은 트라우마와 의심으로 만들어진 방패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던 총명함과 관찰력이 발동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를 이해하고 싶었다. 혜운은 서재의 컴퓨터로 2년 전 권희준의 교통사고에 대한 낡은 뉴스 기사들을 검색했다. 공식적인 결론은 브레이크 고장으로 인한 사고사였다. 이어서 이노베이트 K의 가장 큰 경쟁사인 제니스 코퍼레이션의 대표 윤태석에 대해 조사했다. 특히 AI 개발 분야에서의 치열한 경쟁에 대한 기사들이 눈에 띄었다. 그녀가 엿들은 대화와 시간대가 정확히 일치했다. 의심의 씨앗이 심어졌다. 그리고 난생 처음으로 그녀는 권희준을 향한 보호 본능을 느꼈다. 그는 그녀가 생각했던 것처럼 차갑고 냉정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깊은 상처를 입고 홀로 고통을 견디고 있는 외로운 사람이었다. 그날 밤 바깥에는 폭풍우가 몰아쳤다. 마치 권희준의 몸속에서 일어나는 혼란을 반영하는 듯했다. 기압의 급격한 저하는 그의 다리 부상에 끔찍한 통증을 유발했다. 평소보다 훨씬 더 극심한 고통이었다. 그는 모든 사용인을 물리고 서재에 틀어박혔다. 그는 홀로 고통을 견뎌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식은땀이 흘렀다. 휠체어 팔걸이를 쥔 그의 손은 마디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가 손에서 힘이 빠져 유리잔을 놓쳤고 날카로운 파열음이 방을 갈랐다. 소리를 들은 혜운은 걱정이 되어 한 번도 감히 들어가 보지 못했던 그의 공간으로 향했다. 서재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을 때 그녀는 그의 고통의 순간을 목격했다. 차갑고 강인한 CEO는 사라지고
고통의 바다에 빠진 한 남자만이 있었다. 그녀의 심장이 두려움을 압도하는 공감으로 꽉 조여왔다. 그녀는 조용히 안으로 들어섰다. 나가. 그가 그녀를 노려보며 거친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나가지 않았다. 그녀는 깨진 유리를 조심스럽게 피해 그의 휠체어 앞에 무릎을 꿇었다. 제가 돕게 해주세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녀는 가져온 따뜻한 물수건으로 그의 임에 맺힌 땀을 부드럽게 닦아주었다. 그리고는 주먹처럼 꽉 쥐어진 그의 손을 잡고 약초학책에서 배운 지압법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길은 단호하면서도 부드러웠다. 그는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너무나도 무력했다. 그의 몸은 고통에 절어 있었고 그의 정신은 무너져 있었다. 그녀의 조용하고 끈질긴 보살핌은 그의 모든 방어 기제를 무장해제시켰다. 그는 천천히 마지못해 주먹을 풀었다. 그는 머리를 뒤로 젖히고 눈을 감으며 그녀의 손길에 몸을 맡겼다. 방 안에는 바깥의 빗소리와 두 사람의 숨소리만이 전부였다. 그것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친밀한 순간이었고 그들의 평소 역학관계를 완전히 뒤집는 순간이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녀가 강한 사람이었고 그가 연약한 사람이었다. 고통의 정점이 지나간 후 그는 지친 모습으로 눈을 떴다. 그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처음으로 제대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어리석은 여자나 원치 않는 신부가 아닌 자신의 지옥으로 걸어 들어와 한순간의 평화를 선물한 한 여자를 보고 있었다. 왜? 그가 쉰 목소리로 물었다. 아파 보였으니까요. 그녀가 세상에서 가장 당연한 것을 말하듯 대답했다. 당신은 제 남편이니까요. 남편이라는 단어가 새로운 무게를 지닌 채 공기 중에 떠올랐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시선이 부드러워졌고 아주 찰나의 순간 다시 가면을 쓰기 전 그녀는 그의 눈에서 낡고 그대로의 연약한 무언가를 보았다. 그들 사이의 벽은 단순히 금이 간 것이 아니었다. 작은 문 하나가 마침내 열리고 있었다. 폭풍우가 지나간 후 저택의 공기는 미묘하게 변해 있었다. 권희주는 여전히 과묵했지만 더 이상 신하운을 투명 인간 취급하지 않았다. 그는 거대한 식당에서 그녀와 함께 식사하기 시작했다. 침묵은 어색했지만 그것은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침묵이었고 그 자체로 엄청난 발전이었다. 그는 온실에 대해 물었고 그녀가 식물에 대해 이야기할 때 놀라울 정도의 집중력으로 귀를 기울였다. 그는 적극적으로 그녀를 알아가려 하고 있었다. 그녀의 숨겨진 세계를 조용히 탐험하고 있는 것처럼 해운 역시 그에 대한 두려움이 줄었다. 그녀는 그의 얼음 같은 가면 뒤에 숨겨진 연약함을 보았다. 그녀는 매일 저녁 그에게 허브차를 가져다 주었고 그것은 그들 사이에 말 없는 언어가 되어가고 있었다. 차가운 찻잔, 따뜻한 찻잔. 그들이 주고받는 것은 단순한 차가 아니었다. 그것은 서로에 대한 조용한 이해와 배려였다. 하지만 그 평화는 외부의 적에 의해 위협받았다. 제니스 코퍼레이션의 대표 윤태석은 분노에 차 있었다. 이노베이트 K의 혁신적인 바이오 신약 프로젝트 프로메트스가 과거에 자신이 권위준을 주저앉히려 했던 시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성공을 거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이노베이트 K의 성공을 두고 볼 수 없었다. 그는 전면적인 기업 사보타주를 개시하기로 결심했다. 공격은 두 갈래로 진행되었다. 첫째, 산업 스파이를 심어 프로메트스의 핵심 데이터를 훔치려 시도했다. 둘째, 언론을 매수해 프로메트스의 치명적인 결함이 있고 비윤리적인 실험이 자행되었다는 날조된 기사를 퍼뜨렸다. 중요한 투자 설명회를 앞두고 대중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이노베이트 K의 주가를 폭락시키려는 계략이었다. 위기는 즉각적으로 이노베이트 K를 강타했다. 권위주는 다시 기업 전쟁의 한복판으로 뛰어들었다.
그는 24시간 내내 일했고 방어 기제처럼 그의 옛 냉정함이 되살아났다. 그는 서재에 틀어박혀 잠도 자지 않고 자료를 검토했다. 그 모습에 해우는 불안감을 느꼈다. 그녀는 그가 다시 얼음 같은 가면을 쓰고 세상으로부터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것을 두려워했다. 이준희 기업과의 전쟁에 몰두하는 동안 해우는 자신만의 조용한 조사를 계속했다. 그녀의 관심은 온실과 정원이었다. 그녀는 저택에 오랫동안 일했던 늙은 정원사에 대해 알게 되었다. 그는 이준의 사고 직후 의무태만이라는 이유로 해고되었고 그가 떠난 후 정원은 황폐해졌다. 해우는 정원의 희귀한 식물들에 대해 배우고 싶다는 핑계로 수소문 끝에 근처의 작은 집에서 초라하게 살고 있는 그를 찾아냈다. 오영감이라고 불리는 늙은 정원사는 처음에는 입을 열기를 꺼렸다. 그는 과거의 상처와 두려움에 갇혀 있었다. 하지만 정원에 대한 해운의 진심 어린 애정과 그녀의 친절함에 마음을 열었다. 그는 마침내 비밀을 털어놓았다. 사고 당일, 그는 저택의 후문 근처에서 제니스 코퍼레이션 소유의 수상한 차량을 목격했다. 한 남자가 이준의 차 브레이크를 조작하는 것을 보았다. 그는 이 사실을 당시 회장이었던 이준의 아버지에게 보고하려 했지만 묵살당했고 오히려 협박과 함께 해고당했다. 그는 경찰이 도착하기 전 증거가 분실될 것을 우려해 이준의 차량에 있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몰래 빼돌려 보관하고 있었다. 해우는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다. 이것은 더 이상 의심이 아니었다. 윤태석을 파멸시킬 수도 있지만 동시에 자신과 늙은 정원사를 엄청난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는 위험한 진실이었다. 그녀는 무엇을 해야 할지 고뇌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 숨어야 할까? 아니면 경찰에 가야 할까? 그녀는 자신이 진정으로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권희준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것은 그들의 위태로운 새 유대감에 대한 궁극적인 시험이었다. 그날 밤, 그녀는 그를 기다렸다. 그는 기업 전쟁으로 지치고 좌절한 채 늦게 귀가했다. 그의 기분은 최악이었다. 그는 휠체어를 힘겹게 밀고 서재로 향했다.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그는 그녀를 무시하려 했지만 그녀의 눈에 담긴 심각함을 보았다. 그녀는 자신이 발견한 모든 것을 설명했다. 늙은 정원사와의 대화, 사보타주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그들 사이의 테이블 위에 작은 메모리 카드를 올려놓았다. 이건 당신의 것인 것 같아요. 권희준은 할 말을 잃었다. 그는 그녀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그의 표정은 피로감에서 불신으로, 그리고 이내 차갑고 날카로운 집중력으로 변해갔다. 그는 메모리 카드를 집어들었다. 그의 손이 잠시 그녀의 손을 덮었고 그녀가 감수한 엄청난 위험에 대한 무언의 감사가 전해졌다. 그는 카드를 자신의 컴퓨터에 삽입했다. 영상이 재생되었다. 화질은 거칠었지만 증거는 명백했다. 브레이크를 조작하는 남자의 얼굴, 윤태석과 연계된 것으로 알려진 기업 해결사의 얼굴이었다. 이준은 스크린에서 눈을 떼고 해운을 바라보았다. 세상에 대한, 그리고 그녀에 대한 그의 마지막 남은 의심의 잔재가 녹아내렸다. 그녀는 이것을 거래나 협박에 사용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것을 그에게 가져왔다. 그녀는 그를 믿었다. 당신은, 그가 감정이 북받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박 회장의 눈에는 진심 어린 미안함이 담겨 있었다. 해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권희준의 차가운 목소리와 함께 대형 스크린이 먼저 켜졌다. 하지만 화면에 나타난 것은 윤태석이 준비한 자료가 아니었다. 그것은 2년 전 권희준의 차를 비추던 블랙박스 영상이었다. 장내는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다. 거친 화질의 영상 속에서 한 남자가 권희준의 차 브레이크 라인을 절단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다. 그리고 그 남자의 얼굴이
클로즈업되었다. 그는 윤태석의 신복으로 알려진 기업 해결사였다. 윤태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괜찮습니다. 박 회장님. 그의 잔인할 정도로 정확한 말에 두 모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는 냉정했다. 그녀는 용서했지만 결코 잊지 않았다. 과거의 상처가 그녀를 여기까지 이끌었다는 것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다. 박 회장과 전문 경영인은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다. 그들이 떠나는 모습을 보며 해우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더 이상 그들을 증오하지 않았다. 그녀의 복수는 이미 끝났다. 그녀는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고 그들의 몰락은 그들 자신의 손으로 만들어낸 결과였다. 그는 그녀가 단지 정원을 가꾸는 착한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의 파트너였다. 용감하고 똑똑하며 충성스러웠다. 그의 얼음성에 어울리는 진정한 여왕이었다. 그들의 관계는 더 이상 계약으로 맺어진 남편과 아내가 아닌 함께 적과 맞설 준비가 된 하나의 팀으로서 새로운 장을 열어가고 있었다. 한편 박민주는 감옥에서 남은 형량을 채우고 있었다. 그의 세상은 한없이 좁고 차가웠다. 그는 잊으려 해도 잊을 수 없는 그날의 굴욕과 패배감을 매일 밤 꿈속에서 되풀이했다. 그의 오만함은 산산이 부서졌고 그 자리에 남은 것은 공허와 후회뿐이었다. 그는 자신이 버리고 멸시했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이제야 깨달았다. 그는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마주하게 되었다. 한 가지 확실히 하지. 당신들이 버린 그 재물은 내게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다. 그녀는 내 아내이자 내 파트너이며 이노베이트 K의 진정한 안주인이다. 감옥에서의 삶은 그에게 뼈아픈 교훈을 주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신을 돌아보며 반성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오만한 재벌 3세가 아니었다. 그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언젠가 혜운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는 작은 소망을 품게 되었다. 이건 조작이야. 말도 안 돼. 같은 시간 김유라는 작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며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 그녀는 한때 명품으로 가득 찼던 삶을 버리고 땀과 노력의 가치를 배웠다. 그녀는 신하은이 보내준 자료를 바탕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갔다. 그녀의 사업은 성공적이었지만 그녀는 더 이상 명예나 부를 쫓지 않았다. 그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정직하게 일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었다. 그녀는 이제야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있었다. 그녀는 한때 자신이 경멸했던 하은에게 깊은 감사와 존경심을 느끼고 있었다. 그녀의 삶은 혜운의 조용한 친절 덕분에 완전히 달라졌다. 그는 혜운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가장 극적인 순간이 펼쳐졌다. 권희주는 휠체어 옆에 놓여있던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세련된 지팡이를 잡았다. 그는 혜운의 손을 잡은 채 자신의 두 다리에 천천히 힘을 주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그는 떨리는 다리로 고통을 이겨내며 마침내 일어섰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는 분명히 자신의 두 발로 섰다. 그가 절름발이라는 낙인에 맞서 싸워온 기나긴 재활의 노력이 가장 극적인 순간에 결실을 맺은 것이었다. 2년이라는 세월은 박민준에게 모든 것을 앗아갔다. 감옥에서의 삶은 그의 오만함을 산산조각 내기에 충분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권위적인 재벌 3세가 아니었다. 그는 그저 한 인간으로서의 본질적인 결핍과 마주해야 했다. 출소 후 그는 사회로부터 철저히 외면받았다. 친구도, 가족도 그를 찾지 않았다. 그는 서울의 낡은 원룸에서 하루하루를 연명하며 자신의 삶이 얼마나 보잘것없어졌는지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한때 그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이제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그가 가진 것은 오직 한 가지. 신하운에 대한 미련이었다. 그는 해운만이 자신을 이해하고 이 지옥에서 꺼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믿었다. 잠깐만요. 권 회장 축하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박민주는 매일같이 해운의 행적을 쫓았다. 그는 그녀가 참석하는 공식적인 모임이나 자선 행사에 몰래 찾아갔다. 멀리서나마 그녀의 모습을 보고 싶었다. 하지만 해운에게 다가가는 것은 마치 철옹성처럼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녀의 곁에는 항상 이강혁이 있었고 두 사람 주변에는 그들을 보호하는 경호원들이 삼엄하게 서 있었다. 민주는 멀리서 그녀의 당당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며 스스로의 초라함을 절감했다. 그녀는 그가 알던 초라한 신하은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가 결코 닿을 수 없는 높은 곳에 홀로 서 있는 진정한 여왕이었다. 그는 지팡이에 의지한 채 하지만 똑바로 서서 아내를 보호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한자선 바자회에서 해운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 그곳은 다른 공식 행사와 달리 경비가 비교적 느슨했고 해운은 일반인들과 섞여 조용히 행사를 둘러보고 있었다. 그녀는 한 노인이 파는 낡은 화분을 정성스레 들여다보고 있었다. 민주는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는 것을 느끼며 그녀에게 다가갔다. 하지만 권희준의 공격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다. 화면은 곧바로 윤태석이 산업 스파이와 접선하는 모습, 프로메트스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라고 언론에 돈을 건네는 금융거래 내역으로 바뀌었다. 모든 증거는 완벽하고 반박할 수 없었다. 하연아, 내 아내를 모욕하는 것은 나를 모욕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내 것을 모욕하는 자를 결코 용서하지 않아.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해운은 뒤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함께 미묘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그를 알아보았다. 감옥에 가기 전보다 훨씬 더 초췌해진 그의 모습을 권희준은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왕의 위엄을 뿜어냈다. 그의 옆에 선 해운은 더 이상 어리숙한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준이 직접 골라준 깊고 푸른 벨벳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화려한 보석은 없었지만 그녀의 차분한 자신감과 지적인 눈빛은 그 어떤 장신구보다도 그녀를 빛나게 했다. 그들은 마치 폭풍 전의 고요함처럼 함께 전장에 나선 한 쌍의 통치자 같았다. 무슨 일이에요? 박민준 씨. 그의 모습은 더 이상 상처 입은 사자가 아니었다. 모든 것을 극복하고 자신의 왕국과 여왕을 지키기 위해 일어선 진정한 왕의 모습이었다. 장내는 경애와 충격으로 가득 찼다. 윤태석은 보안 요원들에게 끌려나갔고 신씨 가족은 수치심에 고개를 숙인 채 도망쳤다. 권희준은 해운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승리의 기쁨과 함께 그녀를 향한 깊고 뜨거운 사랑이 담겨 있었다. 해운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그녀는 그를 민준아라고 부르지 않았다. 그 단 한마디로 두 사람 사이의 모든 것이 끊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민주는 그녀의 냉랭한 태도에 당황했다. 그는 해운이 자신을 원망하고 미워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이렇게 무관심한 반응은 예상하지 못했다. 조작이라고. 하윤아, 나야, 박민준. 괜찮아. 민주는 필사적으로 자신의 존재를 상기시키려 했다. 하지만 해운은 그저 조용히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목소리가 장내의 모든 시선을 집중시켰다. 할 말이 있어요. 잠깐만 시간을 내줄 수 있을까? 그가 물었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녀를 부드럽게 끌어안았다. 그들의 길고 길었던 싸움이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다. 해운은 잠시 망설였다. 주변에 있던 경호원들이 그를 제지하기 위해 다가섰지만 해운은 손짓으로 그들을 멈춰 세웠다. 그녀는 그와의 마지막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를 용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과거를 완전히 정리하기 위해서.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 속에 살고 싶지 않았다. 권희준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장내를 갈랐다. 이리 와요. 창립기념 파티에 폭풍이 지나간 후 권희준과 신하은의 세계에는 마침내 고요한 평화가 찾아왔다. 윤태석은 주가 조작, 살인 미수 등 걷잡을 수 없는 혐의들로 인해 구속되었고 그의 제국이었던 제니스 코퍼레이션은 산산조각났다. 신씨 가족 역시 사기죄와 사회적 지탄 속에서 몰락의 길을 걸었다. 그들이 뿌린 탐욕의 씨앗이 마침내 비참한 열매를 맺은 것이다. 그들의 이름은 이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추악한 가십거리로만 남게 되었다. 해우는 그를 바자회장 한쪽 구석에 한적한 곳으로 데리고 갔다. 그들은 마주보고 섰다. 해우는 여전히 냉정했지만 그 안에는 묘한 연민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그의 망가진 모습을 보고 있었다. 한때 그녀에게 세상의 전부였던 남자가 이제는 자신의 그림자조차 초라하게 여기는 남자가 되어 있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군. 해운아, 네가 날 도와줘야 해. 나한테는 더 이상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 모든 걸 잃었어. 회사도, 명예도, 사람들도. 이제 저택은 더 이상 얼음의 성이 아니었다. 그곳은 진정한 집이 되어가고 있었다. 권희준의 재활은 기적적인 속도로 진전되었다. 해운의 헌신적인 지지와 보살핌 속에서 그는 더 이상 지팡이에 의지하지 않고도 짧은 거리를 걸을 수 있게 되었다. 매일 저녁, 해운은 그의 옆에서 걸음마를 배우는 아이를 격려하듯 그의 손을 잡아주었고 그들의 발걸음은 조금씩, 하지만 꾸준히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들의 안식처는 유리 온실이었다. 한때 죽음과 방치로 가득했던 그곳은 이제 두 사람의 사랑과 치유의 상징이 되었다. 온실은 사계절 내내 피어나는 희귀하고 아름다운 꽃들로 가득 찬 비밀의 화원이었다. 그들은 이곳에서 함께 흙을 만지고 씨앗을 심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었다. 그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으려고 했지만 해우는 재빨리 손을 거두었다. 그의 손길은 과거의 달콤함 대신 절망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것이 당신이 말하는 비즈니스 방식인가? 사람의 목숨을 위협하고 거짓으로 경쟁사를 무너뜨리는 것, 나한테 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한편 김유라는 파혼 후 잠적했다가 몇 달 뒤 다시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더 이상 화려한 명품으로 치장하지 않았다. 눈에 띄지 않는 평범한 옷차림에 화장기 없는 얼굴. 그녀는 작은 온라인 쇼핑몰을 열었다. 동대문에서 밤샘하며 옷을 떼어오고 직접 모델이 되어 사진을 찍고 고객 문의에 일일이 답하며 사업을 꾸려나갔다. 한때 그녀를 추앙하던 사람들은 그녀의 몰락을 보며 비웃었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성공에 대한 집착 대신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에 대한 깨달음이 자리 잡았다. 그녀는 땀과 노력의 가치를 이제야 배우고 있었다. 네오는 날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했어. 우리가 한때는 사랑했잖아. 나는 지금 지옥에 있어. 이 지옥에서 날 꺼내줄 수 있는 사람은 너밖에 없어. 이노베이트 캐, 날 다시 받아달라고 해줘. 아니, 하다못해 작은 자리라도. 여러분이 그토록 찬양하는 프로메테우스 군 프로젝트에는 심각한 윤리적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노베이트 K가 대중을 속이고 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미쳤어. 내가 왜 다리 병신이랑 결혼을 해야 해. 그럴 땐 차라리 죽어버릴 거야. 날카로운 비명과 함께 이탈리아에서 막 도착한 수백만 원짜리 크리스털 화병이 대리석 바닥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다. 신하리, 신회장의 금지옥엽이자 사교계의 여왕인 그녀는 분노로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그녀의 의부서머니인 김 여사는 깨진 파편보다 딸의 손이 다칠까 전전긍긍하며 그녀를 달랬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온라인 마케팅 컨퍼런스에서 연단에 선 신하운을 발견했다. JK그룹의 미래 전략 기획실장이라는 직함은 그녀에게 경외감마저 안겨주었다. 해운은 더 이상 과거의 그 초라한 유령이 아니었다. 그녀는 당당하고 지적이며 빛을 내뿜고 있었다. 유라는 왠지 모를 죄책감과 동시에 부러움을 느꼈다. 과거, 그녀가 해운에게 쏟아냈던 모욕적인 말들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박민준 씨, 윤태석은 완전히 무너졌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그를 향해 무자비하게 터져나왔다. 그 혼란의 순간, 신아리가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다. 해운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다. 유라는 깊은 고민 끝에 해운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짧고 간결한 이메일이었다. 내용은 과거의 잘못에 대한 사과와 함께 조용히 안부를 묻는 것이 전부였다. 답장이 올 거라는 기대는 하지 않았다. 하지만 며칠 뒤 그녀의 메일함에 답장이 도착했다. 발신인은 신하윤이었다. 유라는 떨리는 손으로 메일을 열었다. 메일에는 몇 문장의 짧은 안부와 함께 하나의 PDF 파일이 첨부되어 있었다. 유통업계 데이터 분석 및 성장 기회 보고서라는 제목의 파일이었다. 유라는 파일을 열어보고 충격을 받았다. 그 보고서는 그녀의 작은 온라인 쇼핑몰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틈새 시장을 정확하게 분석해놓은 완벽한 자료였다. 그것은 단순한 자료가 아니었다. 그것은 해운이 그녀에게 건넨 용서이자 앞으로 나아가라는 따뜻한 격려였다. 유라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해운에게서 돈이나 권력이 아닌 진정한 존중을 받았다. 당신은 왜 내가 당신을 도와야 한다고 생각하죠? 과거의 사랑, 그건 당신이 스스로 내던진 것이었잖아요. 당신은 나를 평범하고 야망 없는 사람이라며 버렸고 내가 살던 세계와 당신의 세계는 다르다고 말했죠. 나는 당신을 잊기 위해, 당신이 버린 나를 다시 세우기 위해 5년이라는 시간을 고통 속에서 보냈어요. 당신에게 복수하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죠.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당신을 미워하지 않아요. 이제 당신은 내게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하는 그저 한때 스쳐 지나갔던 과거의 사람일 뿐이에요. 윤태석은 승리를 확신하며 파티장에 들어섰다. 그는 이미 언론에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에 대한 치명적인 루머를 퍼뜨려 놓았고 오늘 밤 이 자리에서 권희준에게 결정타를 날릴 계획이었다. 그의 옆에는 신아리와 김여사도 있었다. 그들은 오늘 밤 해운을 공개적으로 망신시켜 이 결혼이 사기극이었음을 폭로할 셈이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오만함과 승리욕이 가득했다. 그녀의 단호한 말에 민준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혔다. 그는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기 어려웠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달았다. 그녀는 타인의 가치를 돈과 명성으로만 판단했지만 해운은 그녀의 초라한 시작 속에서도 잠재력을 보았다. 이 한 통의 이메일은 그녀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당신은 내게 진 것이 아니에요. 당신은 자신의 오만함과 탐욕에 진 거예요. 당신은 내가 가진 잠재력과 가치를 보지 못했고 오직 당신의 이익만을 위해 움직였죠. 그때 당신이 나를 존중하고 사랑했다면 우리는 지금 다른 곳에 서 있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당신은 나를 짓밟으려 했고 그 결과로 당신이 짓밟힌 거예요. 이 모든 게 사실이라 해도 저 여자도 사기꾼이에요. 민주는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뒤죽박죽이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이제야 깨달았다. 몇 달 뒤 신하윤은 이강혁과 함께 서울 시내의 한 유명 미술관에서 열리는 자선 행사에 참석했다. 강혁은 오늘만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해운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했다. 그는 기자들에게도
오늘은 업무가 아닌 아내와의 데이트라며 웃으며 대답했다. 혜우는 화려하진 않지만 그녀의 지적인 분위기와 잘 어울리는 드레스를 입고 강혁의 팔짱을 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세상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과거 그녀를 짓눌렀던 모든 불안과 두려움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자신감과 당당함이 채워져 있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당신의 인생은 당신 스스로가 만들어야 해요. 나는 당신을 다시 일으켜 세워줄 힘이 없어요. 그건 당신이 스스로 해야 할 일이에요. 그는 미리 준비한 자료를 대형 스크린에 띄우려 했다. 바로 그때 권희준이 그의 말을 막았다. 혜우는 냉정하게 말하고 몸을 돌렸다. 행사장은 수많은 재계 인사들과 유명인들로 가득했다. 그들은 혜운을 향해 존경과 부러움이 섞인 시선을 보냈다. 혜운은 그들의 시선에 담담하게 응답하며 강혁과 함께 여유롭게 행사를 즐겼다. 그녀는 예전의 초라한 자신을 완전히 떨쳐내고 진정한 자신의 모습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강혁의 곁에서 그의 가장 든든한 파트너로서 당당하게 서 있었다. 기억하세요. 박민준 씨, 당신은 나를 잃은 것이 아니에요. 당신은 당신 자신을 잃은 거예요. 그녀가 혜운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소리쳤다. 그녀의 마지막 말은 그의 뇌리에 깊게 박혔다. 그는 그녀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녀는 이미 자신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살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알던 초라한 신하운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가 결코 닿을 수 없는 높은 곳에 홀로 서 있는 당당한 여왕이었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가장 경멸했던 사람에게 가장 처참하게 패배했다는 사실을. 그의 오만함은 그의 모든 것을 앗아갔다. 그리고 이제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그는 허탈하게 웃으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는 더 이상 혜운을 찾아가지 않았다. 그와의 전쟁은 이제 끝난 것이다. 그때 한 무리의 사람들이 그들에게 다가왔다. 대항그룹의 박 회장과 전문 경영인이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씁쓸함과 동시에 묘한 동경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고개를 숙이며 강혁에게 정중하게 인사했다. 몇 달 뒤 신하은과 권희준은 그들의 결혼 기념일을 축하하기 위해 한강 근처의 작은 레스토랑을 찾았다. 그곳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야경이 아름다운 곳이었다. 그들은 조용히 와인잔을 부딪혔다. 이노베이트 K 창립 기념 파티가 열리는 날. 서울 최고급 호텔의 그랜드 볼룸은 대한민국 재계를 움직이는 모든 권력과 부로 반짝였다. 거대한 샹들리에 아래에서 오케스트라의 부드러운 선율이 흐르고 사람들은 샴페인잔을 부딪히며 우아한 대화를 나누었다. 하지만 그 화려한 표면 아래에는 보이지 않는 전쟁의 긴장감이 팽팽하게 감돌고 있었다. 이 전쟁의 중심에 권희준과 신하운이 있었다. 이게 벌써 2년이라니. 믿어지지가 않네. 이강혁 회장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얼마 전 일에 대해서는 저희 그룹을 대신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 모든 것은 저희 아들 박민준의 개인적인 잘못이며 저희 그룹과는 관련이. 강혁이 먼저 말했다. 그의 눈빛은 깊고 부드러웠다. 원래 권희준 씨와 결혼하기로 한 건 저였어요. 저 여자는 절 속이고 제 자리를 빼앗았다고요. 정말 많은 일이 있었네요. 마치 한 편의 영화 같아요. 박 회장은 애써 변명하려 했지만 강혁은 그의 말을 잘랐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혜운이 미소 지었다. 그녀의 미소는 과거의 서러움 대신 현재의 행복으로 가득 차 있었다. 윤태석 대표, 당신의 쇼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내 쇼를 감상하는 게 어떨까? 영화의 결말은 어땠으면 좋겠어. 박 회장님, 그 일은 이미 검찰의 판단이 끝난 일입니다. 그리고 대항그룹의 미래는 박 팀장의 개인적인 잘못 때문이 아니라 오만한 리더십 때문이었습니다. 당신은 아들의 잘못된 선택을 막지 못했고
그 결과로 당신의 회사가 위기를 맞은 겁니다. 이준의 질문에 해우는 잠시 생각했다. 그녀는 화려한 복수극으로 끝난 과거의 폭풍을 떠올렸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더 이상 그런 극적인 결말을 원하지 않았다. 모든 시선이 다시 해운에게로 향했다. 그녀의 창백한 얼굴. 하지만 그녀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권희준을 바라보았고 그의 눈에서 절대적인 신뢰를 읽었다. 권희준은 휠체어를 움직여 해운의 앞을 막아섰다. 그는 경멸적인 시선으로 신하리와 김여사를 쏘아보았다. 아주 화려하고 극적인 결말이요 아니요. 저는 그저 평온하고 행복한 결말이면 좋겠어요. 매일 아침 당신과 함께 눈을 뜨고 당신의 곁에서 당신과 함께 일하고 저녁에는 이렇게 함께 밥을 먹는 그런 평범한 행복이요. 강혁의 차가운 한마디에 박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옆에 서 있는 해운을 향해 눈을 돌렸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미안함. 그리고 한때 자신의 아들과 약혼할 뻔했던 이 여인에 대한 존경심이었다. 이준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파티가 무르익고 권희준이 연단에 올라 회사에 성공적인 한 해를 자축하는 연설을 시작했다. 그의 연설은 간결하고 힘 있었다. 그의 연설이 끝나자마자 윤태석이 기다렸다는 듯 마이크를 잡았다. 그런 결말은 이미 시작됐어. 해운아,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그 행복을 영원히 이어가는 것뿐이야. 그리고 신하운 여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아들이 그들의 결혼은 계약으로 시작되었을지 모른다. 서로의 필요에 의해 맺어진 관계였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수많은 풍파를 함께 겪으며 그들은 서로의 가장 깊은 상처를 보듬어주고 서로의 가장 빛나는 재능을 발견해 주었다. 그 과정 속에서 계약은 진정한 사랑으로 변해갔다. 진정한 행복은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화려함이나 값비싼 명품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 서로를 온전히 믿고 이해하며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함께 손잡고 맞설 수 있는 용기. 그 안에 진짜 행복이 존재한다는 것을 두 사람은 깨달았다. 사기라고 당신들은 당신들 딸을 불구자와 결혼시키기 싫어서 대신 다른 딸을 제물로 바쳤지. 그리고 이제 와서 그 제물이 당신들이 원했던 모든 것을 가졌으니 배가 아픈 건가? 저 멀리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했다. 마치 두 사람의 밝은 미래를 축복하는 것처럼 폭풍은 지나갔고 그들의 앞에는 따스한 햇살이 가득한 새로운 아침만이 기다리고 있었다. 민주는 해운에게 매달렸다. 그의 눈에는 간절함이 가득했다. 그의 절박함은 그녀에게 모멸감과 불쾌감을 동시에 안겨주었다.